안녕하십니까. 미래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최근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연방정부가 발표한 2026년, 27년 세법 개정입니다. 특히 호주 부동산 투자의 양대 축이라고 불리우던 네거티브 기어링과 CGT 50% 할인 혜택이 엄청나게 바뀐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시는 투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복잡한 세법 변화를 명쾌하게 풀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큐리언 어드바이저리의 이용진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이번 2027년 연방 예산안은 한마디로 호주 부동산 세금 제도의 대격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거티브 기어링과 CGT 할인처럼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투자가 무조건 좋다거나 나쁘다는 결론을 드리기보다 바뀐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투자 전에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사님,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네거티브 기어링입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의 세무상 취급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CGT 디스카운트, 50% 할인 제도죠. 2027년 7월 이후부터는 발생하는 양도 차익부터는 기존의 일률적인 50% 할인 대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과 최소 30%의 CGT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SMSF를 통한 주거용 부동산 대출입니다. 2026년 8월 10일부터는 신규 레지던셜 프로퍼티를 취득하기 위한 LRV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각각 적용 시점과 예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 회계사님, 이제 하나씩 조금 네.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호주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던 사실 네거티브 기어링,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나요? 일단 먼저 네거티브 기어링의 기본 개념은 이제 내 개인 연봉 소득과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세무상 로스를 합산해서 전체 과세 소득을 낮추는 메커니즘인데요. 이제 그 결과 이미 급여에서 납부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효과가 생겼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2026년 5월 10일 버짓 나잇이죠. 그 이후에 취득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한이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날짜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6년 5월 12일, 그러니까 기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grandfathering 룰이 기준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 주택의 렌트 손실을 급여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상계하지 못하게 되는 새로운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즉 2026년 5월 12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2027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로스는 현행 규정 그대로 처리가 될 수 있고 2027년 7월 2일부터 새로운 제한이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사님, 내 연봉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그 꿀 같은 혜택이 지금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해당 이제 기존 주택에서 발생한 렌트 손실을 급여나 사업 소득 같은 비거주용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그 로스를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렌트 소득이나 주거용 부동산의 캐피털 게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손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2월에서 향후 이제 주거용 다른 부동산에서 이제 렌탈 프로퍼티 발생한 경우나 이제 캐피털 게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님, 또 이게 다 안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또 좋은 게 또 하나 또 남아있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신축 주택, 그러니까 뉴 빌드라는 이제 요건에 충족이 되면 이전과 동일하게 발생한 로스를 내 개인 월급 소득과 상쇄하여 세금 환급을 받는 네거티브 기어링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신축 구매자, 신축 주택 구매자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뜻이군요. 그럼 이 법안이 발표되기 전, 즉 2026년 5월 10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마친 기존 주택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 이제 기존 소유주들은 이제 그들을 보호하는 이제 grandfathering 룰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버젯 발표 시점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 처리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보유 중인 주택들은 향후 매각할 때까지 기존 법대로
연봉소득과 상쇄하는 네거티브 기어링을 계속 사용하실 수 책 있습니다. 회사님 좀 바빠지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구입 전에 하신 분이랑 그 이후에 하신 분이랑 또 계산법이 아무래도 좀 다르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네거티브 기어링의 제한은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 등 다른 자산에 발생한 손실은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사님, 그리고 이제 또 투자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거티브 기어링을 하려면 내 생돈을 매달 지금 나가야 되니까 손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도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네거티브 기어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제 통장 잔액도 마이너스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이제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인데, 감가상각은 이제 매년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건물이나 설비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부분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그 non-cash deduction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수입이 4만 불이고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 실제 현금 지출이 3만 5천 불이라면 현금 흐름으로는 5천 불의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 통장에 5천 불이라는 캐시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8,000불의 감가상각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면 세무상으로는 13,000불의 렌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통장에는 5,000불이 남아있지만 세금에서 계산하는 13,000불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세금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흔히 말하는 이제 굿 네거티브 기어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가상각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이제 무조건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각 시에는 그동안 공제받았던 감가상각의 금액이 CGT의 코스트 베이스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판매할 때 감가상각 받았던 거를 빼고 나머지에 맞습니다. 대해서 이제 세금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현금은 통장에 쌓이는데 서류상으로만 이제 적자를 만들어내는 내 연봉에 이제 세금까지 환급받는 마법 같은 게 사실 이 네거티브 기어링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가상각도 신축과 기존 주택에서 차이가 있죠? 감가상각도 신축과 기존 주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 구조에 대한 디프리시에이션인 디비전 43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점과 건축비 요건을 충족하면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남은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연 2.5%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어컨, 오븐 아니면 뭐 워싱머신 같은 이제 디비전 40 같은 자산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함께 취득한 중고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 후 투자자가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한 자산은 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나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 40 공제와 같은 향후 네거티브 기여리 적용 측면에서도 기존 주택보다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자자들이 가장 경악하게 한 이제 두 번째 변화 중에 하나잖아요. CGT 50% 할인제도 폐지 소식을 좀 달아보려고 해요. 호주에서 부동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하고 팔면 투자용 부동산을 세금을 사실은 반으로 깎아주던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회계사들이 바빠질 네. 상황인데요. 이제 기존의 일률적인 50% CGT 할인은 이제 기준일 2027년 7월 1일부터 이 이후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 2027년 7월 1일 이전에 매각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50% CGT 디스카운트가 정상 적용됩니다. 2027년 7월 2일 이후에 구매 후 매각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50% 할인이 전면 폐지되고 과거에 쓰이던 물가 연동 인덱세이션 방식이 이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즉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뺀 실질 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소 30%의 양도세율 미니멈 텍스 레이트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이 있어요. 2027년 7월 1일 이전에 사서 그 이후에 파는 자산가들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억울하게 혜택을 다 잃게 되나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 다행히 이제 트랜지셔널 리즘이라고 해서 즉 전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50% 디스카운트 할인이 적용되고요. 2027년 7월 2일부터 매각일 사이로 추가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인덱세이션 룰과 최소 30% 세율이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이제 전체 보유 일수를 2027년 7월 1일 전후로 나눠서 일할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027년 7월 1일 시점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이득과 그 이후에 발생한 이득을 구분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장기 보유한 자산이라면 2027년 7월 1일 기준에 적절한 마켓 밸류에이션을 준비해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뉴 빌드, 신축 건물의 요건에 충족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50% 할인인 방식, CGT 디스카운트 방식과 새로운 물가 연동 방식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럼 됩니다. 나중에 판매할 때 이제 뉴 빌드 신축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이제 50% CGT 할인 또는 인덱세이션 방식 중에 더 나은 거를 맞습니다. 추수할 수 있다. 네.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가 두 가지의 옵션을 다 계산한 후에 더 바빠주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회계사들이 더 이제 바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신축 주택은 이제 네거티브 기어링뿐만 아니라 CGT 측면에서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회계사님, 세금이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다 보면은 처음에 집을 계약할 때 누구 명의로 할지, 저번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즉 어떤 소유 구조로 들어갈지가 이제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것 같아요. 어떤 옵션들이 좀 있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각 구조의 장단점이 더 뚜렷해졌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개인 명의. 개인 명의는 가장 단순하고 대출 접근성이 좋은 편이지만 자산 보험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뉴 빌드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 주택이라면 렌트 손실을 이제 개인 급여나 다른 소득과 상기할 수 있다는 이제 네거티브 기어링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이제 향후 부동산 매각 시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이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분들의 경우 이제 개인 한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는 가족 신탁, 그러니까 디스크레션 트러스트가 있는데, 신탁은 소득을 가족 구성원에게 안전하게, 유연하게 분배할 수 있고 자산 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에서 발생한 렌트 손실은 개인의 급여 소득과 상기할 수 없고 신탁 내부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주별 렌텍스의 경우에도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신탁 소득 분배에서 최소 30%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도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8년부터인가요? 맞습니다. 2028년 7월 1일부터 트러스트에서 분배되는 모든 프로핏에 대해서는 트러스티가 30%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새로운 이제 법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컴퍼니. 회사는 조건에 따라 25% 혹은 30%의 회사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원래 CGT 디스카운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기 보유 부동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목적과 향후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런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옵션으로는 이제 SMSF. SMSF는 이제 은퇴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애큐뮬레이션 페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15% 세율이 적용되고, 리타이먼트 페이스에서는 관련 요건과 한도 내에서 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이제 새로운 버짓에 의하면 이제 특히 2026년 8월 10일부터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LRBA가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SMSF에서 현금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혹은 상업용 부동산 등 다른 투자 자산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 어느 구조가 가장 좋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본인의 소득 수준, 대출 가능성, 자산 보호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 매각 전략까지 함께 고려해서 계약하셔야 됩니다. 오늘 엄청난 정보를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될 핵심 메시지 좀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2027년 7월 1일부터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네거티브 기어링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둘째, 2027년 7월 이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물가 연동 방식과 최소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자산은 2027년 7월 1일 전후의 이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당 시점에 마켓 밸류에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유 구조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 목적, 소득 수준, 자산 보호, 대출 가능성, 그리고 향후 엑시트 플랜까지 고려해서 계약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된 법안을 모르면 남들 돈 벌 때 나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호주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호주의 세무 전문가이신 저희 이용진 회계사님께 꼭 맞춤형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호주 부동산 투자 전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